네, 오늘 거의 당잠사입니다. 간밤 편히 주무셨는지요? 사실 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현재 전 세계 언론은 전쟁 이야기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바랬는데 결국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작전을 개시했습니다. 금융시장의 반응은 재료 노출로 큰 영향을 받지 않았고 경제 전망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에 앞서서 경제방송 앵커 이전에 평범한 한 사람으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던 이유는요. 누군가에게는 이번 전쟁이 남길 지워지지 않을 상흔이 있을 거라는 것을 통감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시장은 누군가의 이 피도 눈물도 그저 부를 축적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 감정 없이 움직입니다. 때문에 그 냉정한 시장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는 것도 제 역할인데요. 다만 전쟁을 겪어야 하는 그리고 전쟁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고통은 시장을 보면서도 아마 계속 잊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료 보시죠. 먼저 지난주 월요일 당잠사에서 보여드린 내용부터 다시 확인을 해보실까요? 1940년 이후에 전쟁 위험이 미증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리해드렸습니다. 가장 아래 1941년 진주만 사건 때부터 작년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까지 시간의 역순으로 배열이 됐는데요. S&P 500 지수는 평균적으로 4.6% 빠졌습니다. 진주만 공격되는 주가 회복까지 보시는 것처럼 307일 걸렸고요. 이라크 쿠웨이트 침공 때는 189일이 걸렸습니다. 이 두 사례를 제외하고 나면 비교적 전쟁 리스크는 시장이 빠르게 회복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러시아와 연관된 충격은 편차가 존재는 하겠지만 가장 긴장감이 고조됐던 쿠바의 미사일 위기겠죠. 이때 주가 회복까지는 18일 걸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 주식시장의 역사가 짧은 관계로 1980년 이후의 이벤트를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23일 수요일 당잠사에서 보여드린 키움증권의 자료입니다. 위에는 그 이벤트 발생 직후의 코스피 등락률 그리고 저점 대비까지 하락률이고요. 아래는 기간입니다. 저점까지 도달하는 시간과 저점 도달 후의 회복 기간인데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 비해서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고 좀 더뎠다는 것은 확인이 되지만 마찬가지로 9.11 테러나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이때를 제외하고 보면 대부분 증시에 미친 영향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기간도 지속성이 짧은 편이었고요. 국가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공포가 발생하지만 이후에 빠르게 회복하는 것도 주가의 하나의 특징이죠. 미증시 보시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적 침공 소식을 미국 시장은 악재의 소멸로 판단을 한 것인지 마치 전쟁이 끝난 것처럼 시장은 움직였습니다. 특히 유가 상승이나 전쟁의 영향과 직접적인 관계가 낮은 기술주가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 가운데 나스닥 종합지가 지수의 이 탄력도가 가장 컸고요. 중간에 약간 횡보 구간이 있죠. 이때는 바이든 대통령 연설이 예정되어 있어서 일단 시장은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연설이 끝나자마자 마치 지수는 폭주 기관차처럼 폭등을 했습니다. 장중 저점 3% 넘게 뚝 떨어지면서 출발이 됐는데 결국에 3% 이상의 플러스권, 위아래의 등락 폭이 무려 7% 정도가 됐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히트맵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한 상승세를 시현했군요. 섹터별로는 큰 차별을 보였습니다. 빨간 물결과 초록 물결이 섞여 있죠.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경기 민감 섹터들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의 탄력도가 좀 덜했던 것이고요. 반면에 성장주는 크게 뛰었습니다. 테슬라 장중에 무려 10% 급락했거든요. 그런데 종가는 5% 가까이 플러스권을 연출했습니다. 위아래로 15% 뛴 거죠. 전반적으로 기술주의 흐름이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두 상승세를 시현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를 보면서 그럼 적극적으로 시장에 들어가야 하는가 생각이 드실 텐데요. 과거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 매수 기회만 제공했느냐?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었습니다. 전쟁 리스크가 단순 심리에만 영향을 미쳤다면 빠른 회복을 보였겠지만 경제 구조 자체를 흔들어서 경기 침체를 유발했다면 그 상황이 다를 텐데요. 1973년 10월에 이집트와 시리아가 주축이 된 아랍연합군과 이스라엘이 치른 전쟁이죠. 제4차 중동 전쟁 당시를 보실까요? 당시 달러 가치 하락으로 실질 수입이 줄어든 산유국들이 유가를 크게
올렸고요. 그러면서 오일 쇼크가 났고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미국 연준은 강력한 금리 인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나왔는데 S&P 500 지수 당시의 차트입니다. 이 발발 이후에는요, S&P 500 지수가 무려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까지는 무려 6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현재는 그때와 다릅니다. 다음 보시죠. 주요 산유국에 미국이 추가가 됐죠. 중동과 미국이 유가의 키를 같이 쥐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란의 핵 협상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그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간밤 국제 유가의 장중 흐름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전쟁 우려로 유가는 장중에 9% 급등하면서 배럴당 $100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더 많은 비축유를 방출할 거라고 밝히면서 오히려 이 급등의 열기가 빠르게 식었습니다. 다음 보실게요.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나니 조금 더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전 세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긴축 이슈이다 보니 결국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리의 악재에서 그치느냐 아니면 경기 인플레이션을 건드려서 경기 침체로 끌어내리느냐 이 두 방향에 따라서 대응 전략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출연자들에게 점검받도록 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지난 수요일 당잠사에서 총정리해드렸습니다. 궁금한 부분들은 다시 보기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시나리오별 예측치, 시스템 리스크로 가느냐 마느냐의 기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증권에서 코스피 60월 이동평균선으로 제시를 했고 현재 환산을 해보면 코스피 2500선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보실게요. 업종별 영향도 수요일에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요. 긍정 이슈가 잡히는 쪽이 정유, 조선, 비철, 금속 쪽입니다. 다음 보시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당장 사고 팔고 매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락장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중요하고 장기적으로 좋은 선택지가 무엇이 될까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약세장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정리해드렸던 섹터 보고서 다시 한번 쭉 살펴보시죠. 다음 보시죠. 조선 섹터 어제 정리해드린 보고서 대신증권의 레포트입니다. 조선은 수주 좋고 선가도 오르는 중입니다. 그래서 긍정평가 나오고 있고요. 대신증권에서는 기자재 쪽도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KTB 투자증권의 보고서를 보면요. 장기 투자의 모멘텀으로 보는 거지 단기간에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감내할 투자자들이 접근을 해야 된다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엔터 기업들의 콘서트 재개 소식도 어제 정리해드렸습니다. 일종의 리오프닝 이슈인데 어제 자료에서 다시 좀 간략하게 발췌해왔고요. 자세한 일정은 어제 자료 다시 한번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리오프닝에 대해서 대신증권에서는 특히 음식료 섹터를 주목했습니다. 최선호주로 롯데칠성과 농심, 오리온, 삼양식품 꼽고 있습니다. 자, 기판에 대해서 수요일에 정리해드렸는데요. 최근 심택이나 인터플렉스 등 여전히 신고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밀려도 크게 빠지지 않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적 추정치가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쭉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